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0대 한국 남성이 인공지능을 배운다고요? 유럽 동료들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한 달을 보내며 목격한 건 50대, 60대 남성들이 20대와 나란히 앉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었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온 기자 엘리나 파르코입니다. 20년 넘게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경제 분석 기사를 써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동아시아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건 지난 3월 중순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또 하나의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원인을 파악해서 유럽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놀라운 건 50대, 60대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가며 능숙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연령대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기다리는 동안 더욱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기구역에 앉아 계신 한 분이 태블릿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셨어요. 화면을 슬쩍 보니 영어 회화 수업이더군요.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이어폰을 끼고 정말 진지하게 따라 읽고 계셨습니다. 공항철도 안에서 놀란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태블릿으로 영어 회화 강의를 듣고 계셨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또 다른 분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필기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40분 동안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이미 이 나라가 특별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 자체도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더 놀라운 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길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시가 넘은 시간에도 학원가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성인들이 가방을 들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유럽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튿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강남구의 한 대기업 본사에서 임원 인터뷰였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또다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에서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분이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서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궁금해서 슬쩍 봤더니 회계 관련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시더군요. 바로 앞자리에 앉은 50대 분은 중국어 회화 앱으로 발음 연습을 하고 계셨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60대로 보이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손에 든 태블릿으로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배우고 계셨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부다페스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로비를 둘러봤는데 벽에 붙어있던 사내 교육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3 외국어 과정, 디지털 전환 교육, 데이터 분석 기초반 같은 프로그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놀라운 건 수강 대상이 전 직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임원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55살의 한 상무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작년에 인공지능 활용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스며든 하나의 문화라는 걸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또 신기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최근에 들었던 온라인 강의 후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블록체인 기초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 채널 운영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의 비율이 높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강의실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60대 초반의 한 분이 열심히 노트를 적으며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강사에게 물어보니 정년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대형 서점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컴퓨터 활용법, 투자 공부, 새로운 기술 관련 서적 코너에 중년 남성분들이 책을 골똘히 읽고 계셨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도시에는 학습의 에너지가 공기처럼 흘러다닌다. 나이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는 곳이다. 부다페스트에서 온 제게 서울의 첫날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새로운 공부보다는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50대, 60대 분들이 20대, 30대와 똑같은 열정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 경제에 숨겨진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던 경제 성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취재 둘째 날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주민 설명회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회의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별다를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관리사무소장님이 노트북을 직접 조작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건물 구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라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젊은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담당했을 텐데 여기서는 50년 넘게 이 지역에 살아온 분이 직접 최신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주민분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관리소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6달 동안 컴퓨터 학원에 다녔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서툴렀는데 지금은 캐드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도면도 그릴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배우려고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유럽과 한국의 차이가 압축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는 보통 인생의 특정 시기에 하는 활동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면 일을 시작하고 경력을 쌓아가며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니지만 50대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계속 더 배우는 사람이 경쟁력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종로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어요. 전통 제조업체였는데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취재를 가게 된 거였습니다. 공장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는데 이분 나이가 58살이셨어요. 그런데 태블릿으로 생산 라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익히셨냐고 물어보니 지난해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6개월 과정을 수료하셨다고 하더군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분의 학습 속도였어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습득하신 거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런 기술적 전환에 보통 2년에서 3년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과장님이 최근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퇴근 후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데 한 달 만에 간단한 데이터 처리는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분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라면서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유럽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초구에 있는 한 IT 교육기관을 방문했어요. 중년층 대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가본 건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50대, 60대 수강생들이 20대, 30대와 함께 앉아서 웹사이트 제작을 배우고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30년 이상 나는 분들이 같은 속도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강사분에게 물어보니 중년 수강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의지가 오히려 젊은 수강생들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목적이 명확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한 분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년퇴직을 3년 앞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웹디자인을 배워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또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화상 영어 수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어폰을 끼고 외국인 강사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습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더 효율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40대 후반이 되면 새로운 기술 습득보다는 기존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60대에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학습 속도와 의지가 바로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과감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날 밤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중년층은 학습자가 아니라 혁신가다. 그들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취재 넷째 날, 저는 한국어 학습 때문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 통역사를 통해서는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에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을 찾아갔어요. 세종학당이라는 곳이었는데 접수처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기초 읽기와 쓰기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언어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거였어요. 영어권 사람들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는 문자 익히기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한글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한국어 교사이신 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체계적이라서 규칙만 이해하면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역과 알을 합치면 가가 되고 여기에 니은을 받침으로 넣으면 간이 되는 식이죠. 직접 수업을 참관해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온 마이클이라는 학생은 한글을 배운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미 간단한 문장은 읽을 수 있었거든요. 중국어를 3년째 배우고 있다는 프랑스 학생은 한글의 학습 속도에 깜짝 놀라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새로운 것을 배우는지 이해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를 보면서 한글 창제의 역사를 알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선시대에도 이미 한글을 익히는 속도가 다른 문자에 비해 빨랐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박물관 학예사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자 체계의 장점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의 기반에 한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박 교수님은 한국의 문해력 발달사를 연구하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1955년대 성인 문해률이 22%에 불과했는데 1985년에는 93%까지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런 급속한 문해력 향상의 핵심이 바로 한글의 체계성에 있다는 거였어요. 한자 문화권에서 표음 문자로 전환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글을 배우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문해력 향상이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지식에 접근하는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는 거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중장년층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빠른 것도 이런 문자 체계의 영향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글로 된 설명서나 매뉴얼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습득도 그만큼 빠르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종로구에 있는 한 평생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50대 이상 대상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간 건데 거기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수강생분이 엑셀 함수를 배우고 계셨는데 강사가 칠판에 적어주는 영어 함수명을 한글로 바꿔서 메모하고 계시더라고요. 썸을 합계로 에버리지를 평균으로 적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강사분에게 물어보니 중년 수강생들이 이런 식으로 외국어 용어를 한글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한글의 표현력이 풍부해서 복잡한 개념도 우리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훨씬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였어요. 그 수업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에서 50대 후반의 한 분이 젊은 강사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였어요. 한글 폰트의 다양성과 표현력을 활용해서 정말 멋진 슬라이드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해 디자인적으로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모틀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방식이 시각적으로도 균형감을 준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제서야 한글의 시각적 특성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영어나 다른 알파벳은 가로로만 나열되는데 한글은 세로와 가로가 조합되면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갖는다는 점이 독특했어요. 일요일에는 광화문광장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한글날 관련 전시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한 중학생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배울 때 한글 자판이 있어서 금방 익히셨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국의 중장년층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빠르게 익히는 것도 한글 덕분인 것 같았어요. 터치 자판에서도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새로운 입력 방식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전시를 보면서 깨달은 건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사고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를 사용하다 보니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학습, 문화 뒤에 한글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맹 퇴치 자체가 여전히 큰 과제인 곳이 많은데 한국은 이미 문해력의 단계를 넘어서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까지 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한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취재 둘째 주가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의 온라인 교육 시장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 이후 온라인 강의가 늘어났지만 주로 젊은 층 위주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를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분이 보여준 사용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체 수강생 중 40대 이상이 6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50대 이상만 따져도 38%나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강 분야였어요.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같은 실무 중심 과정들이 인기가 높았어요. 특히 중년을 위한 파이썬 기초라는 강의는 대기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담당자분이 실제 수강생 후기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58살에 웹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 분, 60대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후기는 55살 김모 씨의 것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불안했는데 온라인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배워서 지금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로 마무리하신 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서울 곳곳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현장 취재를 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건 마포구립 도서관이었는데 평일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쪽 코너에서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두꺼운 영어 원서를 읽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경영학 서적이었는데 형광펜으로 줄을 치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휴식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창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서 경영 이론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도서관에 온 지 벌써 6개월째라고 하시면서 매일 6시간씩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 테이블에서는 60대 초반의 한 분이 태블릿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메모를 하시는 모습이 대학생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면을 슬쩍 봤더니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였습니다. 잠시 후 그분과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위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적금만 했는데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강남구에 있는 한 대형 카페를 방문했어요. 평일 낮 시간대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거든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2층 전체가 거의 도서관 같은 분위기였어요. 각자 노트북이나 태블릿, 책을 펼쳐놓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계셨는데 연령대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신 한 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시는데 스마트폰으로 화상 중국어 수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대화하시면서 발음 교정도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 옆에는 60대로 보이는 분이 엑셀 활용서를 펼쳐놓고 노트북으로 실습을 하고 계셨어요. 함수 만드는 방법을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카페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이런 풍경이 매일 반복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평일 낮 시간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공부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할 수 있고 와이파이도 잘 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벤치에 앉으신 한 분이 태블릿으로 영어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공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매일 오후 산책 겸 공부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더군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도서관은 너무 딱딱한 느낌이라서 공원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저녁 시간에는 홍대 근처의 스터디 카페를 방문해 봤습니다. 주로 젊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중장년층 이용자들도 제법 보이더라고요. 접수 데스크에서 확인해 보니 최근 40대 이상 회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격증 준비나 어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한 분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나이가 52살이셨어요. 이공계 출신으로 오랫동안 연구직에 있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토익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60세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정년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일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영어가 필수라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밤 9시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신기한 모습들을 계속 봤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 영어 단어장을 보는 분들,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으며 경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각자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대학 과제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자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호텔 로비에서도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비즈니스 투숙객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분이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출장 와서도 틈틈이 공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밤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공간이 교실이다. 도서관, 카페, 공원, 지하철, 심지어 호텔 로비까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디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학습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보통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학습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경계 학습 문화야말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 3째 주에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도입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젊은 직원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핀테크 회사에서 가장 놀란 건 50대 중반의 부장님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팀을 이끌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전통적인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하셨는데 3년 전에 이 회사로 이직하면서 머신러닝을 처음부터 배우셨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금융업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이끄는 팀의 성과가 대단했어요. 기존 은행 업무 경험과 새로 배운 AI 기술을 결합해서 중소기업 대출 심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금융 현실을 잘 모르는데 그분은 양쪽을 모두 이해하시니까 더 실용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회사는 드론 제조업체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50대 후반의 생산팀장님도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원래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5년 전에 이 회사로 옮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 분야에 도전하게 되신 거였어요. 드론 제조는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주말마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항공역학 기초 강의도 들으면서 차근차근 익히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품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창의적이지만 가끔 실수를 하는데 그분은 오랜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에는 인천에 있는 한 중견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전통적인 철강 가공 회사였는데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취재를 가게 된 거였어요. 공장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는데 이분 나이가 56살이셨어요. 그런데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생산 라인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화 방안을 찾아내는 모습이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익히셨냐고 물어봤더니 1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먼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법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태도였어요. 오히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일이 더 정확해지고 효율적이 되었다면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경험과 감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기술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시면서 다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어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3차원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서 시제품 제작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하더군요. 기술 도입을 주도하신 분이 53살의 개발팀 차장님이셨어요. 원래는 전통적인 사출 성형만 다루셨는데 3차원 프린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게 되신 거였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셨다고 해요.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부터 새로 배워야 했고 프린터 작동 방법도 익혀야 했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결과 지금은 복잡한 시제품도 2, 3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같은 작업에 2, 3주가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성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날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한 조선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조선업은 전통적인 중공업이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선박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설계부서의 50대 초반 과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30년 가까이 전통적인 도면 설계를 하셨는데 최근 2년 동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설계 방법을 새로 배우셨다는 거예요. VR 헤드셋을 쓰고 3차원 공간에서 직접 선박 내부를 설계하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어지러워서 5분도 못 견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한 결과 지금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분의 기술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기술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결합시키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대전에 있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50대 후반의 선임 연구원분이 정말 감명 깊었어요. 이분은 원래 화학 분야 전문가셨는데 5년 전부터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고 계셨어요. 완전히 다른 분야들을 융합하는 거라서 새로 배워야 할 게 산더미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이런 도전을 즐기고 계셨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건 한국에서는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로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결합시켜서 더 큰 가치를 창조하려고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의 기업 현장 취재를 마치면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취재 넷째 주에는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었던 1997년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학습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여의도에서 증권사를 운영하고 계신 60세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계셨다가 정리해고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42살의 나이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니까 정말 막막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리해고 후에 바로 증권 관련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대면서 1년 동안 증권 분석사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공부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시키는 일만 했는데 위기를 겪고 나니까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의 위기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시면서 편안할 때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지만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놀라운 잠재력이 발휘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강남구에서 IT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59세의 박 대표님이었어요. 이분도 외환위기 때 큰 타격을 받으셨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원래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연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때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미래라는 직감이 들어서 퇴근 후에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밤낮으로 공부해서 프로그래밍부터 네트워크 관리까지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과감하게 퇴사하고 IT 교육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수강생이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더라고요.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평생 제조업체에서 안주했을 텐데 위기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위기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을 만나봤어요. 수원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57세의 정 사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은 금융위기 때 매출이 70% 가까이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오히려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셨다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하신 게 임직원 전체의 재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력을 줄이는 대신 모든 직원들이 다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생산직 직원들에게는 품질 관리와 설비 보전을 가르쳤고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영업과 고객 관리를 교육하셨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셨다고 하더군요. 마케팅과 해외 영업을 위해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와 박람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셨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새로운 시장 개척도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정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와 닿았습니다. 위기는 약한 기업을 도태시키지만 준비된 기업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된다고 하시면서 그 준비의 핵심이 바로 학습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대구에서 섬유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62세의 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 섬유산업의 부침을 모두 겪어오신 산증인 같은 분이었어요. 70년대부터 섬유업에 종사해 오셨는데 그동안 수차례 위기를 겪으셨다고 해요. 80년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90년대 중국 등 후발 국가의 추격, 2000년대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 등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해서 살아남아 오셨다고 하더군요. 단순 봉제에서 시작해서 기능성 소재 개발, 패션 디자인, 최근에는 의료용 섬유까지 영역을 확장해 오셨다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소재와 스마트 텍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최 회장님 말씀으로는 위기가 올 때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포기하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더 강해져서 일어나거나.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후자를 선택해왔고 그래서 지금의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넷째 날에는 여러 위기를 경험한 중견 기업인들이 모인 경영자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사장님들 10여 분이 모이신 자리였어요.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위기 때마다 더 많이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공부를 위기가 오면 절실하게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한 분은 코로나 팬데믹 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하자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60세 가까운 나이에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최근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공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환경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관련 서적도 읽고 젊은 직원들과 스터디 모임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은 건 한국의 경영자들에게는 위기가 학습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50년간 겪은 여러 위기들과 그 극복 과정에 대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교수님 분석으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위기에 대한 집단적 대응 능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혼자 위기에 맞서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학습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나 최근 코로나 때의 집단적 디지털 전환 같은 것들이 그런 사례라고 하시더군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변화에 나서는 문화가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중장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세대가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젊은 세대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면서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의 근본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학습 의지와 적응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취재 마지막 주에는 한국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면을 보고 싶어서 서울 외곽 지역의 재교육 기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교육시설이 아닌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구로구에 있는 한 야간 직업 전문학교였습니다. 저녁 6시 반에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실습실로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용접 실습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56살의 김 씨였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최근 허리 부상으로 무거운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밀 용접 기술을 배워서 조선소나 정밀 기계 분야로 옮기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어색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셨더라고요. 강사님 말씀으로는 중년 수강생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집중력도 좋고 안전수칙도 잘 지킨다고 하시더군요. 김 씨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일이 바뀌면 자기도 바뀌면 된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 실습실에서는 전기 배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50대 후반의 박 씨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택시기사로 일하셨는데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택시 업계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미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기계 설계 과정에서는 60세의 정 씨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정년 퇴직을 한 달 앞두고 과정에 등록하셨다고 해요. 40년간 회계 업무를 하셨는데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으셨다는 거였어요. 캐드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시는 거라서 초반에는 정말 어려우셨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연습하신 결과 지금은 간단한 도면은 혼자서도 그릴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가 말씀하신 학습 동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경쟁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다면서 이런 공부 덕분에 더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북구에 있는 중장년층 전용 재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40대 이후 재취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높다는 디지털 마케팅 과정을 참관해봤는데 수강생 대부분이 50대였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마케팅, SNS 활용법 같은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한 분은 30년간 운영하던 작은 식당의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급감하자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위해 이 과정을 수강하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어려우셨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퇴직 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 패션 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중장년층 대상 의류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는데 온라인 판매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서 기초부터 배우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강사님 말씀으로는 중장년 수강생들이 목적 의식이 명확해서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빨리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강서구에 있는 폴리텍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중장년층 특별과정에 참여해보고 싶어서였거든요. 스마트 제조 시스템 과정에서 만난 55세의 최 씨는 정말 인상적인 분이셨어요. 20년 넘게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 일하셨는데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 지원으로 6개월 과정에 참여하게 되신 건데 처음에는 정말 따라가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용어들이 외국어처럼 느껴지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복습하고 젊은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면서 차근차근 익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생산 라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최 씨가 말씀하신 게 정말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건 편견이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와 끈기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넷째 날에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을 방문했어요. 중장년층 재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인데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역량 개발부터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상담사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최근에 성공적으로 재취업한 61세의 한 분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정년 퇴직 후 2년간 구직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거절당하다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야 새 직장을 찾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원래 전통적인 회계 업무만 하셨는데 요즘 기업들은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요구하니까 적응이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ERP 시스템과 엑셀, 고급 활용법을 배우고 나서는 오히려 젊은 지원자들보다 경쟁력이 생기셨다고 하더군요. 상담사분 말씀으로는 중장년층의 가장 큰 강점이 풍부한 경험과 책임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기술만 보완하면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50세 이상을 위한 종합적인 생애설계 지원 기관인데 교육 프로그램부터 창업 지원, 취업 연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진행된 창업 특강에 참석해봤는데 수강생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했어요. 질문도 끊이지 않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강사를 붙잡고 개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은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후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단순히 카페를 여는 게 아니라 북카페와 문화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어요. 그를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은 물론이고 독서 지도사와 문화기획 관련 교육까지 받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분은 IT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살려서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기술적 지식은 풍부하지만 사업 운영은 처음이라서 경영학, 기초부터 세무회계까지 다시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센터 관계자분이 들려준 통계도 놀라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센터를 이용한 50대 이상 중에서 70%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참여했고 그중 30%가 실제로 창업이나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일주일간의 현장 취재를 마치면서 한국 중장년층의 놀라운 의지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이나 기존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진짜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의 한 달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이 벌써 한 달 전 일인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호텔 방에서 지난 8주간의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처음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 성장 원인을 찾으려고 왔었습니다. GDP 성장률, 기술 혁신 지표, 교육 투자 비율 같은 숫자들을 수집해서 유럽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 달 동안 이 나라 곳곳을 다니며 직접 만난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건 진짜 경쟁력은 통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배움이 습관화된 사회에서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배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지하철에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50대,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을 익히는 60대 관리소장,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56살 공장장, 인공지능을 배우는 50대 중반의 팀장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이들에게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존이 절망적이거나 강제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이고 자발적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워하고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이런 문화의 뿌리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입니다. 배우기 쉽고 체계적인 한글 덕분에 새로운 지식에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이것이 평생학습 문화의 기반이 되었어요. 60대에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온라인 강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글의 장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위기 경험이 만든 집단적 학습 의지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셋째는 기술을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로 보는 관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넷째는 이런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정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부터 민간의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적응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학습 문화가 발전해 온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세대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기존 경험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모두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야간 직업학교에서 용접을 배우는 56살의 김 씨,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50대 중반의 부장님, 화상 영어 수업을 받는 60대 분들. 이분들에게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학습이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 의지에서 나온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라고 확신합니다. 천 연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넓은 시장을 가지지도 못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고 다음 변화를 준비하고 계세요.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 시대, 탄소 중립 시대 등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도 이분들은 또다시 적응해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창의력과 중장년 세대의 경험이 학습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나는 곳, 개인의 성장 의지와 사회의 지원 시스템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곳에서 말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아름다움은 높은 빌딩이나 첨단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오후 비행기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국의 중장년. 남성분들의 모습은 제 인생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달 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을 찾으러 온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는 저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한 사람입니다. 배움은 나이로 제한되지 않고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며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꿈을 향해 공부하고 있을 분들을 생각하며 제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습니다. 한국의 힘은 미래를 공부하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